안녕하십니까. 권동주 소사입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정산도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정산도가 한마디로 뭐예요? 주된 가르침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의 문화는 그냥 문화가 아니라 개벽 문화다. 기존의 것을 완전히 바꿔놓는 문화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제님의 진리는 그냥 진리가 아니라 개벽 진리입니다. 기존의 가르침을 완전히 바꿔놓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개벽은 천지를 새롭게 바꿔놓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이제 인류는 만물이 성숙하는 가을 개벽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가을 개벽으로 펼쳐질 후천은 우주 최고의 경영자이신 정산 상제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심으로써 열리는 상생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천지의 질서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천지 세판짜기가 천지공사로 이 천지공사를 알아야 상제님이 어떤 분이시고 정산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주 생성 변화의 정신과 인간 삶의 목적에 대한 참된 정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상제님이 집행하신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 천지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주의 조화주 하나님이신 상제님과 옛 성자들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제님께서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사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상제님의 강세 목적이 단지 인간 교화의 차원이 아니라 천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틀을 바로 세우시는 천지공사에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천지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없이 정산 상제님과 후천개벽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천지공사를 공부하는 것은 우주의 주제자 정산 상제님과 우주를 공부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이 세상 인간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깨우치는 것이 천지공사를 바르게 인식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제님은 9년 천지공사로서 인간 역사가 나아갈 이정표를 짜셨는데요. 천지공사는 크게 세계 질서가 돌아가는 세운공사와 상제님의 도가 전개되어 나가는 도운공사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천지공사의 한 축인 세상의 운명, 세계의 정세를 결정지으신 세운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운공사는 단주 해원공사요. 그래서 크게 들어서 신명공사에서 세상 울로둥구로 가는 공사, 그걸 인간세자 운이라는 운자 세상 운둥구로 가는 세운공사라고 이렇게 붙이고, 내적으로 우리 도운이 둥구로 가는 것을 도운공사라고 하고,
그렇게 세운 공사, 도운 공사로 두 가지로 대분을 하면은 천지공사분 그것을 알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신명해원공사를 봤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신명해원공사를 보는데 매듭을 이어지는데 100년이 걸려. 100년. 100년 전에 천지공사 본 것이 지금까지도 끝이 안 났어. 상계님 말씀이 우리 일이 한나라 일에 그칠 것 같으면은 쉬웠고 빠를 수도 있는데 시간적으로 워낙 이건 천하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디고 어렵다 하는 삼변상도 10번 변에서 매듭이 져진다. 우주의 조아주 하나님이신 정산 상제님은 우주촌의 세계 가족을 건설하시기 위해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집행하시면서 모든 신명들이 해원하고 상생하고 보온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천지공사에서 신명들을 해원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선천 역사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선천은 한마디로 약육강식으로 점철된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민족과 민족의 대결, 종교 간의 투쟁,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대립 등 전 세계에서 갈등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갈등과 전쟁이 왜 발생하여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상제님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살아온 선천 봄, 여름 세상이 상극의 질서로 돌아가기 때문이란 말씀인데요. 상극은 서로 상자 이길 극자로 서로 싸워 이긴다, 경쟁한다는 뜻입니다. 본래 자연의 상극 질서는 봄, 여름철에 생명을 낳아 기르는 힘으로 상극이 주는 긴장과 갈등은 변화와 창조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태풍을 견뎌야 열매가 더 단단하고 시련을 겪어야 사람이 성숙하듯이 말이죠. 문명의 상극도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가 전쟁이라는 상극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건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컴퓨터, 인터넷 등 현대 과학 문명도 전쟁의 과정 속에서 발명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찰스 틸리는 전쟁이 국가를 만들었고 국가가 전쟁을 만들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도전에 대한 응전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토인비의 말처럼 끊임없이 그걸 받아 그것을 극복하면서 오늘과 같은 문명이 발달한 것이죠. 그런데 자연의 상극과 문명의 상극은 명백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천의 상극 질서가 인간 삶과 문명에 작용할 때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인데요. 토인비가 말한 도전과 응전처럼 도전이 오면 그걸 응전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응전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즉 문명과 문명, 인간과 인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참혹한 전쟁이 되풀이되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원과 한을 맺고 죽어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은 노예들,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한을 맺은 사람들, 남성 중심 문화에서 억압받은 여자들의 한등으로 선천의 인류 역사는 그야말로 원한의 절규 역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상계님께서는 억울하게 살다간 수많은 신명들의 원한과 살기가 쌓이고 쌓여 천지에 가득 차서 인류가 멸망당하게 되었다고 진단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알아보았듯이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신명들을 먼저 회원을 시켜주어야 한다.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이다. 새 세상 틀을 짜는 데는 신명들이 주역이 되기 때문에 원한 맺힌 신명들부터 먼저 회원을 시켜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상계님께서 신명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회원을 통해 상생의 새로운 우주 질서가 열리도록 판을 짜주신 것이 천지공사이기 때문에 천지공사를 신명회원공사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천은 상극의 질서로 생긴 전쟁의 역사이며 원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상계님께서는 신명회원공사인 천지공사로 새로운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을 열어주시는 전무후무한 처방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과 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고통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면서 모든 병의 근원이기도 한데요. 그럼 신명을 회원시켜주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그것은 원한이 맺힌 근본 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계님께서는 원과 한에도 씨앗, 근원, 뿌리가 있다고 밝혀주셨는데요. 원한의 숨겨진 역사의 진실에 대한 상계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원한의 역사의 뿌리인 당뇨의 아들 단주가 품은 깊은 원을 끌려면 그로부터 수천 년 동안 쌓여 내려온 모든 원한의 마디와 고가 풀릴지라. 그러므로 단주회원을 첫머리로 하여 천지대세를 회원의 노정으로 나아가게 하노라. 선천의 원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시원 뿌리에 단주의 원한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상계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말씀이며 왜곡된 인류 역사관을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단주의 원한 문제를 바르게 알면 현 세계 정치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확히 깨달을 수 있는데요. 상계님께서 단주의 회원 문제를 지구촌의 인간 역사가 둥글어가는 세운공사의 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단주는 요임금의 아들인데요. 중국 춘추전국 시대 이래로 유가에서는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요순 시대를 성군이 다스린 태평성대라고 칭송해 왔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임금은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 당군 조선이 건국되던 때의 인물로 서경에 의하면 만년의 덕이 쇠한 요임금은 장차 자신의 재위를 물려주기 위해 덕망 있는 현자를 추천하도록 신하들에게 명하였습니다. 이에 요임금의 아들 단주를 청거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요임금은 무력으로 우리 동방족과 맞서려 했으나
그의 아들 단주는 평화주의자로서 동방 동이족과 서방 화족 간의 갈등을 끝맺고 대동세계를 건설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요는 자신과 정치 이념이 맞지 않는 단주를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고 마침내 순임금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단주를 변방으로 쫓아내며 바둑이나 두며 세월을 보내라고 바둑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단주는 대동세계 건설이라는 원대한 꿈을 접고 깊은 한을 품게 되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육아에서는 수천 년간 단주를 불초한 자식으로 매도하여 왔으니 그 얼마나 원한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아버지와의 천륜이 파괴된 것은 물론 높은 이상과 꿈도 좌절된 단주의 원한에 대해 천륜을 해한 기록의 시초이며 원한의 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단주의 그 깊은 원을 누가 만의 하나라도 알아주리오 라고 하시며 요순시대에 단주가 세상을 다스렸다면 시골 구석구석까지 바른 다스림과 교화가 두루 미치고 요복과 황복의 구별이 없고 오랑캐의 이름도 없어지며 만리가 지척같이 되며 천하가 한 집안이 되었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주의 원한이 단순히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다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른 정치와 교화를 통해 천하를 대동세계로 만들겠다는 염원이 무참히 짓밟힌 데에서 온 대성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단주에 얽힌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처음으로 밝혀주시면서 먼저 단주의 깊은 원한을 풀어주어야 그 뒤로 사여 내려온 망고의 원한이 다 매듭풀리듯 하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에 관련한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단주가 철천지한을 품고 그 원한이 가장 큰 원신의 주벽이 되었다. 내가 제문에도 단주 대종이라 했다. 어떻게 다르게 칭호를 붙일 수가 없다. 원신의 대종이 단주이다. 큰 대자 마루 종자 원신의 주벽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그 단주를 해원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닌가. 그때 천자를 한 것 이상으로 그 한을 풀어줘야 한다. 그래서 상제님이 단주 해원을 머리로 해서 신명해원공사의 터를 짜시게 된 것이다. 선천의 모든 원한은 인류 최초의 큰 원한인 단주의 원한에서 시작되어서 사이고 사여 지금에까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원한의 역사의 뿌리인 단주 해원을 첫머리로 하여 망고의 모든 원한을 풀고 전 지구촌이 한 가족이 되는 진정한 상생의 새 질서로 나아가도록 천지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이제 단주를 자미원에 위쾌하여 다가오는 성경 세계에서 세운을 통할하게 하느니라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둑을 처음 둔 단주에게 바둑판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5 신선이 바둑을 두는 5선위기 질서의 형국으로 세운을 통할, 즉 맡아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계 정치 질서의 대세를 정해놓으신 세운공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신명해원공사인 세운공사를 집행하실 때 2가지 큰 기틀을 잡고 하셨는데요. 그중 하나는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4대 강국이 바둑을 두는 5선위기 형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둑이 크게 세 차례의 대국을 거치도록 하여 선천의 상극 기운을 거두신 것인데요. 세 차례의 대국을 상제님께서는 실험판에 비유하여 애기판, 총각판, 상실험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오선위기도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상생방송 상담실로 걸려온 시청자 질문이 있는데요. 무슨 질문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상제님 천지공사에 의해 정해진 세운의 핵심인 오선위기 도수입니다. 도전 5편 6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천지의 판을 짜러 회문산에 들어가노라. 현하대세를 오선위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이 말씀은 세운공사의 큰 틀이 되는 말씀인데요. 오선위기란 다섯 오자에 신선 선자, 둘레 위자, 바둑 기자로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 형국을 뜻합니다. 다섯 신선 중에서 한 신선은 바둑판의 주인인 조선을 말하고 나머지 네 신선은 바둑을 두며 훈수하는 세계 4대 강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제님은 세계 4대 강국이 바둑판인 한반도를 중심으로 패권 다툼을 벌이며 지구촌 정치 질서의 대세를 형성해 나가도록 천지의 판을 짜놓으신 것인데요. 이 오선위기 도수는 결국 전쟁 도수로 현실화됩니다. 지금 북한 핵을 해결하기 위해 펼쳐지고 있는 육자회담도 사실은 이 오선위기의 다른 말입니다. 즉 주인인 우리나라가 나누어진 남한과 북한 두 나라와 바둑을 두는 4대 강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합해서 육자회담이 된 것이죠.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1901년 이래 국제 정세는 이 오선위기의 구도로 쭉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가 바둑판이 되는 것일까요? 그 답을 천지에도 춘생 추살에 있는 태상 종도사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세계 정세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바둑판을 바탕으로 잡아 돌리셨다. 바둑판을 보면 가로 19줄, 세로 19줄 보태면 38줄이 된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를 가르고 있는 38이다. 이 38선이라는 위도선은 우리나라의 국지적인 38선이 아니고 지구의 38선이다. 바둑판은 360점, 본래 우리나라 판도가 8도에 360주였다. 세계 정세가 바둑판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인데요. 바둑판에 360점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바둑판이라 8도 360고을이 있었다고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왕조 시대에는 우리나라를 8도 360고을로 나누었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나라의 하루 살림을 한 고을에서 맡게 함으로써 1년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지금 한반도를 가르고 있는 휴전선이 그냥 그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바둑판이기 때문에 가로 19줄, 세로 19줄, 더해서 38선이 그어졌다는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에서 상기님 천지공사의 깊은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제님 천지공사의 오선위기 도수에 따라 바둑을 두며 역사를 주도해가는 주인공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역사 속에서 3번에 걸쳐 바둑을 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실험판 도수입니다. 그럼 상제님 말씀을 통해 실험판 도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삼변성돈이라.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아대세가 실험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실험으로 판을 마치리라. 상제님께서는 조선을 중심으로 4대 강국이 바둑을 두는 오선위기의 형국으로 돌리시되 실험판의 비율을 들어 크게 3차례의 대국을 거쳐 선천 상극 기운을 거두시고 후천 상생의 세상이 열리도록 판을 짜 놓으셨습니다. 그 3차례의 대국을 애기판, 총각판, 상실험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5명의 주인공이 3막에 걸쳐 연극을 하듯이 5나라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여 생, 장, 성의 3분에 걸쳐 바둑을 두면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인데요. 애기판, 총각판, 상실험판, 다소 생소하시죠? 우리나라 풍속을 보면 시골에 장이 있을 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소를 상금으로 걸고 실험판을 벌렸었습니다. 그러면 실험판 구경도 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도 구입하게 되겠죠. 이를 난장판이라고 합니다. 난장판에선 먼저 흥을 도우기 위해 어린 소년들이 먼저 실험을 하는데요. 이를 애기판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총각들이 나와서 실험을 하는 것을 총각판 실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의 실험꾼을 뽑는 실험을 상투를 턴 어른들이 한다고 해서 상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최후의 승자가 천하장사가 되어 소를 상금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태상종도사님의 대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난장판을 세우게 되면 먼저 애기판 실험을 붙이고 그 애기판이 끝이 나면 머리 닿은 총각들이 총각판 실험을 붙이고 다시 그 총각판이 끝이 나면 본격적으로 상투를 턴 어른들의 상실험이 붙는다. 이 3개 정세가 애기판, 총각판, 상실험판으로 둥글어 가게끔 상제님의 천지공사에서 이미 100년 전에 틀이 짜여졌다. 제1차 대전이 애기판이고 제2차 대전이 총각판.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의 6.25 동란 이후로 지금까지가 상실험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오선위기의 내신선, 즉 세계 4대 강국이 후천의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를 바둑판으로 삼아 3번의 대전쟁을 벌이는 것, 이것이 세운 공사입니다. 이로써 상제님께서는 지구촌 열강들의 세력 균형을 잡는 것과 동시에 단주해원을 머리로 하여 천지신명들을 해원시키고 상생의 시대로 가는 기초를 닦으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동주 수호사입니다. 2년 전에 모 방송국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 속 명언들이 본래 의도와 다르게 알려지거나 진실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기사 내용을 접한 적이 있는데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2000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던 노력의 아이콘 에디슨이 남긴 명언이죠. 보통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지만 에디슨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노력만으로 천재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인터뷰를 한 것이었는데, 에디슨이 실제 하고 싶었던 말은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에디슨은 실제로 평생 3,400개의 수첩에 문득 떠오르는 영감을 빼곡히 적었다는군요. 에디슨의 일화는 깨달음이 아무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일에 집중하고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아닐까요? 지난 시간에는 천지의 도, 춘생, 추살, 제5장 세계 정세는 어떻게 변해왔나라는 제하로 내려주신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제님은 가을 천지를 여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시면서 우주 통치자의 조화 권능으로 인간과 천지신명 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신명들로 하여금 인간 역사 속에 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도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신명은 인간의 마음자리에 응감하여 각기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창조적인 역량을 인간의 정성에 따라 그의 의식에 투사하면서 새 역사 창조의 무대에 적극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천지공사는 신명 회원공사로서 인간과 신명의 원과 한을 치유하여 마침내 인간과 만물을 살리시는 참 하나님의 구원의 법방인 것입니다. 상제님은 천지공사로 우리나라를 바둑판으로 하여 5신선이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판을 짜 놓으셨는데요. 새 역사의 문을 여는 오선 위기의 전체 바둑 과정에 대해 삼변 성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 차례의 바둑 대국을 거쳐야만 상제님의 천지개벽 사업이 마침내 성공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상제님께서는 현아대세가 실험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실험으로 판을 마치리라고 하시면서 그 대결 과정을 애기판, 총각판, 상실험의 3단계 실험판에 비유하셨습니다. 우선 애기판은 20세기 세계 정치 질서의 울로를 바꾼 러일 전쟁과 1차 세계대전을 말합니다. 1차 대전은 이전에 일어난 전쟁들과 비교해보면 대규모의 전쟁이었는데요. 그러나 상제님은 이를 어린애들이 싸우는 애기판 실험에 비유하시며 훗날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총각판 실험인 중일전쟁과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나 1, 2차 대전은 마지막 결전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최후의 승자가 가려지고 판을 끝막는 끝내기 실험이 또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상실험으로
상씨름이란 상투를 턴 어른들끼리의 싸움을 말합니다. 또한 상은 위상자로 더 이상이 없는 궁극의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씨름은 인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결 구도로서 가을 개벽 상황과 직결되는 결성전이며 인류사의 새 장을 열기 위한 끝내기 성부인 것입니다. 지구촌 전 인류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상씨름을 제대로 인식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삶의 방향은 물론 한반도의 갈등과 분단의 역사, 나아가 동서양의 근현대사를 보는 안목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은 현실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첫 실험인 애기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난장판 공사를 도입을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이제 세상 울로가 둥글어 가는 것은 다섯 신선이 바둑 두는 장 것처럼 오선 위에 도수를 갖다가 붙여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은 1차 대전이 말이야 애기판이고 2차 대전이 말이야 총각판이고 이번 말이야 육류동란이라는 게 그게 상실입니다 이 말이야. 애기판이라는 것은 깎아줌. 총각판은 머리 딴 총각들 말이야. 2차 대전은 중국 사람들이 말이야 어려서부터 머리를 따가지고서 진 사람은 한 발 이상씩 떼요. 이렇게 그 편발. 그래서 그게 총각판이고 이번에는 이 상실음판이라는 게 상투쟁이 어른들 그때 상인님 천지공사 보실 때 말이야 상투쟁이 말이야 어른 상투 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쪽 상투쟁이 북쪽 상투쟁이 말이야 우리나라 말이야 육류동란이라는 게 같은 동족끼리 말이야 서로 남북이 말이야 싸움을 시작했단 말이야 육류동란. 그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 내고 있잖아.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시던 20세기 초는 조선을 비롯한 동양의 약소국들이 서양 제국주의 세력에 침략당하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상제님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동양 형세가 누랑과 같이 위급함으로 내가 붙들지 않으면 영원히 서양으로 넘어가게 되리라고 진단하셨는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동양을 구하기 위해 행하신 처방이 동양의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을 내세워 서구 제국주의의 기운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상제님은 일본에게 잠시 천하를 통일하는 기운과 1월의 대광명 기운을 붙여 동양의 모섬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바둑판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전쟁을 하도록 불을 붙이신 것인데요. 당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파기시키고 조선의 식민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으로부터 요동반도와 타이완, 펑우섬을 할양받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부동항 확보를 위해 남진 정책을 펴고 있던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과 손잡고 압력을 행사하자 대륙 진출의 발판인 요동반도를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삼국 간섭에 원한을 품고 러시아의 팽창을 두려워하는 영국과 동맹을 맺고 영국, 미국의 지원하에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에 전 국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4년 2월 8일 일본 함대가 러시아 남진 정책의 보루인 여순 군항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의 구도는 일본과 러시아가 직접 대결을 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각기 영일 동맹과
러블 동맹을 맺어 훈수를 두는 러시아, 프랑스 대 일본, 영국의 대결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러일 전쟁의 계기가 청일 전쟁이었고, 청일 전쟁은 전라북도 고부에서 1894년 갑오년에 발발한 동학혁명을 계기로 일어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아대세를 오선위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고 하신 상제님의 말씀처럼 애기판 실험의 시발점인 한반도 조선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일본 두 나라는 바둑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는 각기 훈수하는 오선위기 형국이 형성되면서 애기판 실험의 막이 오른 것인데요. 이때 러일 전쟁에서 왜소한 일본이 거구의 러시아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세입은 일본의 8배, 상비 병력은 15배인 3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본은 세계 최강의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엔 상제님 천지공사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을 붙여 일본을 도와 러시아를 물리치려 하노라. 이제 49일 동안 동남풍을 빌어와야 하리라. 이 동남풍으로 밀려드는 서양의 기세를 물리쳐야 동양을 구할 수 있으리라 하시며 동남풍 공사를 보신 것인데요. 실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는 거센 동남풍을 정면에 맞으면서 싸우고 일본은 등지고 항전하여 일본이 대성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도 당시 불었던 바람을 신의 바람이라고 해서 신풍, 즉 가미가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일 전쟁에서 상제님의 천지공사로 일본이 승리하게 된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1차 세계대전으로 번지는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동아시아 침략의 야욕을 접어야 했던 러시아는 유럽의 발칸반도로 눈을 돌렸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범슬라브주의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범게르만주의가 격렬하게 충돌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1914년 6월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했다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피살되면서 이 사건을 도화선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된 것이죠.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발발하였고 1918년에 종식되었습니다. 러일 전쟁과 1차 세계대전인 애기판 실험은 상제님께서 서양 제국주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계획하신 것입니다. 실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투르크의 네 전제 국가가 붕괴되어 공화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배를 받던 약소 민족들은 대부분 독립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상제님이 천상 조화정부에서 짜놓으신 세계 일가 통일 정권이 1차 세계대전 종결과 더불어 미약하지만 지상에 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연맹입니다. 애기판 싸움을 붙여 동양에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신 정산 상제님은 서양으로 보낸 조선의 신명들에게 한 차원 더 큰 규모의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총각판 실험인데요. 이와 관련한 상제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일청 전쟁이 2번 일어나리니 첫 번째는 천국이 패하고 말 것이요 두 번째 일어나는 싸움이 10년을 가리라.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륙 침략의 야욕을 더욱 불태우며 1931년 만주를 침공합니다. 이것이 상제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일청 전쟁입니다. 그 후 일본은 1936년, 1937년부터 본격적인 중국 공략에 났습니다. 1937년 7월 7일 두 번째 일청 전쟁, 즉 중일 전쟁이 불붙는데요. 당시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기에 앞서 독일과 방공협정을 맺었으며 중국은 중일 전쟁 발발 직후 중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오선 위기의 형국인 중국, 소련 대 일본, 독일의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었고, 당시 일본을 도와 훈수를 두던 독일은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는 2차 대전의 총각판 실험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상제님으로부터 천하를 통일하는 기운과 1월의 대광명 기운을 받은 일본은 이후 승승장구하며 동아시아 전역을 침략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누구도 승승장구하던 일본이 패망하리라는 예측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제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배사율을 범하는 것이므로 장광 80리가 불바다가 되어 참혹히 망하리라. 일찍이 자신들에게 문화를 전해준 서성의 나라 조선을 침탈하고 갖은 폐악을 저질러온 일본은 또다시 그들에게 근대 문명의 길을 열어준 미국을 침공했습니다. 1941년 진주만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후 일본은 1945년 8월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장광, 즉 나가사키인 장기와 히로시마인 광도의 원자탄 세례를 받고 한순간에 참혹하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1936년부터 45년까지 10년 동안 지속된 총각판 전쟁은 막을 내렸는데요. 상제님은 일본의 불의와 패륜을 심판하시면서 총각판 실험을 종결지으시고 세계 정부의 모양을 갖춘 국제연합을 발족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초유의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인류에게 원자병이라는 가공할 인공괴지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대전 중에 재래식 화학무기를 대신할 생물학 무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실전에 투입되기도 했는데요. 생물학 무기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핵무기와 생물학 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폐기하는 것이 상극 질서를 청산하는 상실험판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총각판 실험에 대한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본이 쫓겨 들어가는 날짜까지도 알고 있었다. 세월 여유 검극 중인데 왕금 망제 10년아. 세월아, 내가 전쟁 가운데서 흘러가는데 그 전쟁하는 세월이 10년을 간다는 것을 잊었느냐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10년 전쟁을 한다는 말이고 과연 전쟁이 끝나는 날짜는 언제인가? 7월 7석 3호야. 이게 일본이 손드는 날짜다. 음력으로는 7월 7일, 양력으로는 8월 15일. 전쟁이 끝나는 날짜가 7월 7석 3호야라는 것인데요. 음력으로는 7월 7일이고 양력으로는 3호야. 3과 5를 더하면 8이고 곱하면 15입니다. 즉 양력으로는 8월 15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해는 1945년밖에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1945년 음력으로 7월 7일,
양력으로 8월 15일에 일본이 손을 들고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상계님께서 천지공사 보신 그대로 중일전쟁이 2번 터졌고 2번째 터진 중일전쟁 이후 2차 세계대전은 10년이 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정세는 상계님이 짜놓으신 천지공사 그대로 1.1획의 오차 없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상투쟁이의 실험인 상실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투를 턴 어른들의 싸움인 상실험은 바둑판의 주인인 우리 민족이 남북한으로 나뉘어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천지에도 춘생추살 188페이지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연합군에 의해 8.15 해방을 맞이하고 그 후 군정 3년을 거쳐서 남쪽 조선, 남조선의 반쪽 나라가 세워졌다. 그리고 몇 년 후인 1950년 경인년에 상투쟁이끼리의 싸움 6.25 동란이 터졌다. 그런데 도전을 보면 망국활계 남조선 청풍명월 금산사라는 상제님 말씀이 있다. 망국을 살려낼 활방은 오직 남쪽 조선에 있고 맑은 바람 밝은 달의 금산사로다. 망국활계 남조선. 상제님께서 천지공사 보시던 당시엔 북조선, 남조선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북조선, 남조선이라는 말은 일본 패망 후 미국과 소련은 북이 38도선을 경계로 하는 분할 점령안에 합의하게 되는데요. 이후 한반도는 미소 갈등이라는 외적 요인과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라는 내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1948년 남북한의 각기 독자적인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분단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때 남조선, 북조선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상계님의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현하대세가 실험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실험으로 판을 마치리라 하시고 종이에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시며 이것이 38선이라. 실험판대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실험판을 붙이리라. 망국재판소를 조선에 두노니 실험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긋게 되리라. 마지막 상실험은 어른들인 상투쟁이끼리의 싸움입니다. 상제님이 공사 보실 당시에 어른들은 상투를 털었는데요. 상제님은 천지공사를 집행하시면서 실험판대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실험판을 붙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현실 역사에서 그대로 실현되어 남쪽 상투쟁이와 북쪽 상투쟁이가 붙었는데요. 이 전쟁이 상실험 초반전인 6.25 동란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38선에 세계 상실험판을 붙인다는 말씀에서 상실험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데요. 그때 참여한 나라가 16개국이 넘습니다. 말이 남북전쟁이지 상실험 전쟁은 실질적인 세계 전쟁으로 그동안 일어났던 전쟁 중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북한이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휴전 중이라는 것입니다. 상실험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남과 북은 38선, 지금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아직도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미래는 지금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의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그럼 여기서 시청자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반도의 미래와 국제 정세 문제는 인류 최후의 실험인 상실험을 알아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실험은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실험은 언제 끝나는 것이며 그 실질적인 신호탄은 무엇일까요? 상제님은 실험판대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실험판을 붙이리라. 만국재판소를 조선에 두노니 실험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긋게 되리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 그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소가 나간다, 판을 긋게 된다는 두 구절에 주목해 보세요. 실험 경기를 보면 천하장사를 가리는 결성전이 시작될 때는 소를 끌고 들어와 모래판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막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데요. 실제 남북 상실험판인 38선에 소가 나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98년 6월 16일 서해 바닷가 서산 농장에서 키운 소 500마리의 통일소란 이름을 붙여서 38선을 넘어 북으로 몰고 간 것인데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세계가 놀란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2000년 8월 8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600여 마리의 통일소가 넘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소가 나가면 판을 긋게 되리라는 상제님 말씀처럼 실제 실험판인 한반도에 소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가 나가면 판을 긋게 된다는 상제님 말씀대로 소가 나간 후부터 상실험판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는 해방 후 70년 이상 지속된 민족 분단의 상황이 머지않아 종식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벌어질 남북 상실험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보라 천하대세를 세상이 가르치리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를 보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이 시작되어 세계 경제 시장에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어떤 전문가는 인류에게 임박 가능한 마지막 전쟁은 미중 세계 전쟁이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관련한 상제님 말씀이 있는데요. 난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의 오고 가는 발길에 채여 노골이라는 천지공사 말씀이 그것인데요. 이 말씀에서 중국의 운명과 앞으로 펼쳐질 국제 정치 질서의 대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을 개벽 실제 상황. 자,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이죠. 상실험판은 언제 끝날까요?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시대가 매듭지어지고 새 세상이 열리는 것일까요? 천지에도 춘생추살에 있는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남북의 문이 열린다. 상제님의 공사 내용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건 내가 만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진리의 사도로서 진리를 대변할 뿐이다. 그리고 상제님이 성도들에게 상실험이 넘어간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다.
병난이 함께 온다. 그것을 일러 개벽이라고 한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상실험이 넘어간다. 그리고 병난이 함께 온다라는 상제님의 말씀을 인용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나 동북아의 역사 전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개벽입니다. 개벽은 끝이 아닌 열개자, 열벽자로서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상극으로 인한 뿌리 깊은 원한의 씨를 뿌리 뽑는 것도 후천 가을 개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분의 인류는 개벽을 통해 상극에서 상생의 질서로 크게 전환이 됩니다. 개벽은 절망이 아닌 상생의 세상이 열린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세계 상실험의 최종 한판 승부가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세계 정세의 프로그램인 천지공사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제님께서는 나는 예언자가 아니로다. 나의 일은 세상 운수를 미리 말함이 아니요 오직 천지공사의 도수로 정하여 내가 처음 짓는 일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은 140년 전에 인간으로 오신 정산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그대로 집행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1.1획의 오차 없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정산 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의 말씀과 행적이 담긴 도전 5편 천지공사 내용을 알면 인생의 미래 지도와 나침판을 갖고 사는 우주의 행운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제6장 상제님의 도는 어떻게 굽이쳐 왔나의 제하로 내려주신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